아, 아.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거기 테마 10번을 볼게요. 그리스 건축 양식. 자, 그리스 건축 양식을 이제 보기 전에 전반적인 그리스의 문화를 이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미술 건축 양식을 이제 좀 보면, 미술의 이제 건축 양식은 예술 전반적으로, 이런 규어 존형, 그냥 단순하고 고귀한 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되게 균형과 조화를 상당히 강조하는 게 그리스 건축 양식의 특징이에요. 이것 또한 합리성을 뜻하는 건데, 자, 이걸 좀 설명하면 그리스의 의식 세계를 봐야 돼. 그리스인들의 의식 세계를.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항상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서양인들의 인식 세계인데, 자, 그리스인들은 이제 이 세계를 항상 형상과 뭘로 보냐면 실제로 봐요. 실제로. 형상과 실제. 형상은 뭐냐? 우리가 이제 감각기관 있죠. 감각기관. 오감. 오감에 들어오는 세계들이야. 지금 우리가 보이고 느끼고 들리는 것도 있죠. 이게 현상이에요. 근데 이 현상은 그게 보편적인 게 아니야. 이거는 가변적이야. 그러니까 순간순간 없어지는 것들이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뭐냐? 이 현상을 움직이는 것들을 실제라고 해요. 실제를. 그래서 이 현상을 움직이는 것들을 실제라고 하는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야. 그래서 형상은 움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실제가 하나가 있으면 일원론이 되는 거고, 실제가 두 개가 있으면 이원론이 되는 거고, 세 개 이상이 되면 다원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 보면 이 실제가 무엇이냐 가지고 말이 많죠. 그래서 이오니아 중심의 자연과학자들은 텔레스 같이 실제는 물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불이다, 어떤 사람 원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도 이 실제가 개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가지고 논쟁을 벌이잖아. 그래서 안에 있으면 온건 실제론이 되고 밖에 있으면 개념 실제론이 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중세 스토아 철학 때, 스콜라 철학 때 얘기해보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예술도 마찬가지. 예술도 현상 있죠. 현상 있고 실제 있대. 예술의 미를 어디에 찾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안 찾아요. 어디에서 찾을까? 요 실제에서 찾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적인 미, 눈에 보이는 미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이상적인 미를 강조해요. 이상적인. 그래서 그리스인들 조각상을 보면 여자는 없어. 여자는 뭐 아테네 여신상 그거 외에는 없어. 인간 여자는 없고 주로 남자들을 그려요. 남자들 조각하는데, 남자들을 왜 조각하냐? 그거는 여자들은 미천하고, 근데 남자들은 완벽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 주로 하고, 남자들 조각할 때도 저처럼 이렇게 배 나오고 뭐냐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쏟아지는 않네. 길이가 되게 키고 근육이 딱 맞고 근육.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TV 속에 나와 있는 그런 아이돌 가수상 이런 것들만 이제 그려놓는단 말이에요. 조각하고. 예. 그런 것도 있고, 마찬가지로 건축도 마찬가지. 건축도 얘네들은 균형을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 건축 보면 기둥 있죠. 기둥하고 지붕하고 기울이 되게 지붕이 1이라면 1대 1.4대 매수는 떨어져요. 이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화와 균형의 비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그리스인은 상당히 이런 실제적인 모습들을 상당히 되게 중요하신다. 그때 실제적인 모습들은 보편적이고, 그리고 항구적이고, 모든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미,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죠. 근데 이에 반해서 나중에 헬레니즘 시대 때 들어오면 뭘 강조하죠? 이건?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이 실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거, 눈에 보이는 시종적인 거, 관능적인 미죠. 그래서 요때 헬레니즘 사람들은 뭐 오리엔트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디를 강조해요? 실제보다는 형상을 강조해. 그래서 미를 그릴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돌의 모습들만 그리지 않아요. 얘네들은 뚱뚱한 사람이나 뭐 여러 가지 모습도 다 그려. 왜냐하면 각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 강호동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강호동을 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자분들 중에 강호동 같은 분을 좀 좋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의료고에 다녔더니 나를 좋아하는 여자애들도 있더라고. 특이하게 마니아층도.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래서 그런 미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주관적 미 있죠? 그런 것들 그리고 그다음 여자들을 많이 그려.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해요? 간능미라고 해요. 섹시미.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가르칠 간능미를 어떻게 설명을 하려니까 이걸 사전적으로 설명하기 좀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희들 그 TV에 보면 아이돌 애들 있잖아요. 여자 아이돌이나 뭐 남자 아이돌 보면 금방 느끼지 않냐? 그 뭐 느끼는 감정이 뭐야? 아, 그럼 얘들이 그게 느낌이 강능미다. 아, 그래서 보통 여자들도 많이 그리거든요. 여자들 때 뭐 육체를 드러낸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좀 약간 헬레니즘 그 미술하고 그리스 미술하고 좀 달라요. 그렇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유럽의 그 사고 방식은 헬레니즘 사고 방식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사고 방식이죠? 그리스인데 사고 방식이야.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그리스 때 만든 철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중세 근대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다시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건축 양식을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자, 건축 양식은 이제 특징을 보면 되게 신전 건축 중심이죠. 그 열주식은 이제 뭐냐면 거기 이제 그 파라탄 신전을 보듯이 기둥이 쫙 나열돼 있어요. 열주식 양식이고, 그다음에 엔타시스 양식. 자, 이 엔타시스 양식인데 이 엔타시스 양식은 어떤 거냐? 베올린 양식이라 하죠. 우리가 이제 그 많이 그 한국 사회도 많이 들어보는 베올린 양식인데 이거 뭐냐면 기둥을 이제 반듯하게 세울 경우에는 멀리서 보면 좀 이렇게 오목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걸 좀 두툼하게 가운데를 두툼하게 만드는 양식을 엔타시스 양식이라고 해요. 엔타시스 베올린 양식. 예. 그래갖고 요걸 보면 이제 멀리서 보면 두툼하게 만들면 뭐예요? 이게 반듯하게 보이겠죠? 착시 형상 때문에. 그리고 이 양식 특징이 뭐냐면 기둥을 두툼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중을 어떻게 되죠? 효율적으로 받아낼 수 있어. 그 지붕의 하중을. 그래서 이런 양식들의 특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두 장식. 주두라는 것은 이제 그 기둥의 끝 있죠? 지붕하고 연결하는 끝. 그 양식에 따라서 그 당시 그 뭐냐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도리아 양식, 이오니아 양식, 코린도 양식인데 먼저 도리아 양식이 저이고 그 다음에 이오니아 양식 주두인데 주도라고 돼 있네. 머리 두자죠. 예. 주두 양식은 이제 구분하는데 도리아 양식은 주두가 단순해요. 제일 단순해. 초기 양식이죠. 아무 장식도 없어. 대표적인 이제 그것이 파르테나 신전, 아테네 여신 신전, 그다음 헤파이토스 신전 등등 이런 양식 그것이 그 뭐냐면 주두 양식이요. 아니야 주두 양식 도리아 양식이죠. 그래서 이 도리아 양식이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파르타나 신전과 관련돼 갖고 그래서 파르타나 신전의 그것이 도리아 양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이 주두 그러니까 기둥에 있는 그 윗부분 있죠. 거기에 장식머리가 별로 없다는 게 특징인데요. 그래서 파르타나 신전 나와놓고 기흥, 니은, 디귿, 니을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03년 기출문제. 그러니까 주관식 문제인데 사지성당이야. 그럼 그냥 주는 걸로 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잘못 틀렸어요. 잘 몰랐거든요. 저는 그때. 그래서 원래 답이 2번일 거야. 니은 관련된 거. 근데 디귿을 찍었어. 틀렸죠. 그래갖고 그 03년도에 떨어졌는데 제가. 지금은 아주 당연한 건지만 그때 당시에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거 이런 게 나올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뭐 이런 게 있고 이오니아 양식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림에 보시면 좀 더 이제 뭐냐면 거기에 그 소형들이 장식이 이제 붙어 있죠. 예, 그 이오니아 양식은. 그 다음에 좀 이제 마지막 양식이 뭐냐면 코린도식이에요. 코린도 양식인데 이거는 이제 소형돌 밑부분에 아카소스 잎사귀가 장식이 더 첨가됐어요. 예. 근데 이거는 그리스 시대 말기 때 만들어진 건데, 고대 그리스 제국의 그 말기 때. 근데 실제로는 그리스 시대보다는 그 로마 시대 건축 양식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오니아 양식의 좀 연장성으로 더욱 하사하고 복잡한 건데, 그리스 시대 때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로마 시대 때 많이 사용했던 양식이 그 뭐냐면 코린도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그리스 건축 양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그러면 그리스 문화와 관련된 부분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요거는 건축 양식하고는 역사밖에 안 나와갖고 했는데 한번 이제 볼게요. 89페이지, 189페이지 펴보세요. 자, 189페이지 5번 문제 볼까요? 네. 자, 다음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리스 문화의 특징을 써보고, 자, 밑줄친 신전 건축의 특징을 말해보시오. 자, 문학에서 호메로스가 트로이 전쟁을 소재한 일리아드 오디세이는 서사시를 써서 영웅간 신들을 노래했다. 그래서 연극에서는 신과 운명에 대한 인간의 대립, 모순을 비극적으로 그렸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거기에 영웅들, 보이는 신들의 모습들은 인간하고 별 차이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 신들의 특징은 인간하고 별 차이 없죠.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돼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다 가지고 있어. 다만 다른 게 뭐예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외에는 없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이라는 거죠. 인간적. 그리고 대단히 합리적이에요. 조화와 균형을 상당히 추구하는 합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갖고 이제 요걸 건축 양식이나 철학이나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제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리스는 현상과 실제 중에 뭘 추구한다고 했죠? 실제를 추구하는 거죠. 뭐 철학이나 이런 것도 다. 근데 신축 건축 양식의 특징, 이건 아까 이제 파르타나 신전은 뭘 바탕으로 한 거죠? 그 도리아 양식을 이제 바탕으로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요 신전 건축 특징은 전반적인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해가지고 균형과 조화의 아름다움을 중요시했다. 합리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거기에도 있고, 요걸 이제 여기 보면 친절하게 또 도리아 양식, 이오니아 양식, 코리노 양식까지 다 해주셨네. 제가 이제 답안은 만들지 않아가지고, 예, 요거 참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더 풀어보면, 191페이지 펴보세요. 191페이지. 철학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잠깐만요. 이 문제가 뒤에 풀어봐야 되겠네요. 네, 뒤에.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이게 헬레니즘 양식, 헬레니즘 문화이기 때문에 뒤에 제가 잘못 찾아가지고 여기 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파르타나 신전 잠깐 볼까요? 파르타나 신전. 자, 제가 이제 파르타나 신전을 이렇게 자세히 브리티카 백과사전에서 이제 발췌했는데, 자, 파르타나 신전은 이제 알아둘 게 뭐냐. 뭐 여기 쭉 적혀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만 이제 시험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만 파악해 두시면 되죠. 자, 파르타나 신전은 BC 5세기 때 누가 만들었죠? 페리클라스 때 피디아스가 만든 거야. 네, 파르타나 신전은 아테네를 이제 모시기 위해서 만든 건데, 자, 거기 파르타나 신전은 원래는 우리가 이제 파르타나 신전 신색 대리석 건물이잖아, 지금요? 근데 지금은 그 당시에는 그 신색 대리석 건물이 아니에요. 색깔이 있는 건물이었어. 근데 왜 없어졌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풍파 동안 없어진 거죠. 그런 색깔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지붕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 그 파르타나 신전은 상당수가 지붕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 없어진 것들이 이제,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는데, 17세기 때, 거기에 트로코인들하고 누가 싸우냐면 베네치아인들이 싸우고 있었어. 이제 이 트로코인들이 그 당시 이제 이 파르타나 신전을 일부를 모스크로 사용했고, 일부를 하얗고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트로코가 싸웠던 베네치아인들이 아크로폴리스를 이제 공격하는 중에 파르타나 신전을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폭탄이 하얗고를 맞아가지고 폭파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지붕이 어떻게 해요? 다 날라갔죠. 그래서 오늘날 지붕이 없어진 배경이 돼요. 그것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장에 넘어갈게요. 알렉산더 제국 알렉산더 제국. 알렉산더 헤어진 문화인데,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알렉산더 헬레니즘 문화는 수능에는 많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이제 임용 기출에는 잘 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이제 보면 자, 일단 여기서 헬레니즘 시대라고 딱 보면 어디에서 헬레니즘 시대가 오죠? 보통 정치적 헬레니즘 시대는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부터 해가지고 이집트가 이집트가 노마에 병합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악티움 해전 아시죠? 그래서 이제 BC 30년까지 약 300년간을 보통 헬레니즘 시대, 헬레니즘 제국 시대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헬레니즘 제국을 열었던 사람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알렉산더인데 이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인종적으로 마케도니아인이에요.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의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원래 이 마케도니아도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족의 한파예요. 네, 근데 문화적으로 좀 후진돼 있고 좀 북쪽에 살다 보니까 그 그리스인들로부터 야만시 되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요 마케도니아인들도 이제 점점 그리스 문화를 수용하면서 발전돼 있었고 이들도 이제 여러 부족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족들을 통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누구죠? 필립 2세. 그리스로 필리포스 2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 마케도니아를 통일해서 마케도니아 왕국이란 통일 왕국을 이제 세웠죠. 그래서 정치 군사적 개혁을 통해 시족을 기반한 정부 활동을 통해 봉건 왕국을 설립했고 그리고 막강한 상비군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유로운 소농 출신의 보병 밀집 부대를 유지했고 우수한 기병대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필립 2세는 또 그리스까지 정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리스는 거의 멸망 직전이었죠. 약해진데 펠로폰네스 전쟁 이후에 그 스파르타가 잠깐 패권을 장악했지만 그 당시 페르시아가 또 내분에 개입을 해갖고 그 당시 아테나 스파르타 이간질 시키고 그다음 스파르타 왕이 그 페르시아 대왕한테 가갖고 무릎 꿇으면서 막 사과하고 빌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역사책은 없는데 그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 펠로폰네스 전쟁 이후에 스파르타가 패권을 장악했지만 이런 스파르타 이간질 그리고 여러 그 도시국가들 반발 하고 금방 패권을 잃고 다시 테베가 등장하죠. 근데 테베도 국가 또 잃고 그래서 테베, 아테네, 스파르타가 삼각 구도가 형성됐던 시기가 요 시기예요. 자, 그때 필리포스 2세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리스 안에서도 두 개의 의견이 갈려져요. 하나가 이소크라스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주장하면 이제는 힘이 딸리니까 마케도니아와 연합을 해서 같이 살자. 친마케도니아 쪽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데모스테네스는 그 반마케도니아 출신자들이야. 그래서 서로 대립을 했지만 결국에는 데모스테네스 의견이 받아들이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필립이 공격해오는데 이제 그 아테네 테베 연합군이 필립과 싸우다가 캐도네아 전투에서 크게 패하여.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 여러 도시 국가들이 누구한테 굴복하게 된 거예요? 필리포스 2세에게 굴복당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의 기반을 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알렉산더죠. 예.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페르시아 원정 막 시도하는 과정에서 암살당하거든요. 그 암살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을 시켜서 암살시키는 사람이 알렉산더의 그 어머니가 됐던 사람. 필리포스의 부인이죠. 예. 근데 필리포스 부인이 이 필리포스 2세를 별로 안 좋아했어. 왜냐 거의 강제적으로 결혼했거든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누구냐면 그 필립 2세 자기 남편이야.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거기에 이제 원래 부족장이었는데 그 딸을 강제로 결혼한 거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제 알렉산더인데 자, 하여튼 이 알렉산더가 이제 즉위하자마자 이 알렉산더가 몇 살 때 즉위하냐면 20살 때 즉위했어요. 몇 살 때 죽었죠? 33살 때 죽었죠. 33살 때. 예. 저도 애들한테 얘기할 때 얘는 벌써 이제 너희들 그 정도의 나이에 왕이 돼갖고 고3 애들한테 세계를 정복하고 됐다. 그랬는데 이 사람의 이제 단점이 뭐냐면 굵고 짧게 산 거죠. 상당히 짧은 시간에 만들었다가 금방 갔는데 자 거기 이제 보면 알렉산더가 이제 등장하니까
다시 그리스 내에서 반마케도니아 세력들이 규합을 하게 돼요. 왜냐면 알렉산더가 나이가 어리니까 약자가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가 다시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 반란군을 토벌하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테베는 아예 그냥 도시국가를 없애버려. 그래갖고 시민들을 다 죽이거나 아니 노예로 만들어버려.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는 살려뒀어. 왜냐 아테네 해군이 강하니까 함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냥 살려두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가혹하게 응징해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항복한 그리스 폴리스의 패장병들과 그다음 자기의 친위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정복 활동을 하게 되죠. 누굴 친 거예요? 그리스인들의 원수가 누구죠?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이제 원정을 한 거죠. 자기 아버지가 하려고 했던 걸 이어받아가지고 원정을 했는데 이 페르시아 와 싸움에서 페르시아하고 싸웠는데 그때 이제 왕이 누구냐? 다리우스 3세예요. 근데 이때 이소스 전투에서 알렉산더가 이 다리우스 3세 군대를 격파하죠. 그러면서 왕창 무너져. 금방 무너지죠. 페르시아 거대한 제국들이. 그건 좀 이해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페르시아 할 때 중앙집권적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리우스 1세부터 중앙집권화 시켰다 뭐 그런데 이건 상대적인 뿐이고 지금처럼 뭐 우리가 조선이나 이런 왕조나 지금처럼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볼 때 예전보다 좀 중앙집권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페르시아 나라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냐 연맹왕국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있는데 여러 부족 세력들 민족들이 연합한 형태야. 연합한 형태인데 근데 처음에 페르시아가 잘 나갈 때는 같이 붙어 있어. 근데 이소스 전투에서 그 알렉산더 깨진 거 보는 거야. 그러면 그 밑에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 제국 밑에 있던 여러 민족들이 강망하다가 누구한테 붙겠어요? 알렉산더에 붙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국이 쉽게 무너졌던 거야.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우리처럼 이렇게 조선처럼 중앙집권화 국가고 그런 게 아니라 다민족 연합 그 체제였거든요.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정복 활동하면서 이집트 원정하고 인더스까지 하다가 인더스에서 한번 깨지게 되죠. 그 인도의 여러 세력들에 의해서. 그래서 돌아와서 수사해서 있다가 3년 만에 풍토병에 죽어요. 그래서 33살 때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짧으면서 굵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알렉산더죠. 자, 이 사람의 이제 동서 융합 정책들을 이제 보면 일단 넓은 제국을 통치하려면 종전의 폴리스적인 어떤 체제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오리엔트식 어떤 전제 군주제. 그러니까 페르시아 어떤 제국의 정책들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곳곳에 그리스의 그 도시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알렉산드라는 자기 이름을 딴 그리스 도시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신전이나 체육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중심으로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인들이 살게 돼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도시 중심의 문화야. 도시 중심 문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이제 하나 있죠? 뭐가 있죠? 그 카이로 옆에 보면 알렉산드리아가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는 나중에 포톨로마이오스의 왕조의 또 수도였고, 한동안 이집트 중동 지역의 어떤 문화적 근거지가 또 됐던 것들인데, 자, 그 다음에 페르시아 관료들을 채용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리스어를 공용하죠. 예, 그리스를 이제 공용해서, 또 다른 지방 토속어를 또 인정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요때 그리스어는, 뭐라고 하냐면, 공통된 그리스어였는데, 코이네라는 그리스어예요. 코이네. 지금 그 쓰고 있는 그리스어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전 고대 그리스어인 중,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뭐, 마케도니아에서 썼던 뭐 그리스어나 그럴 것 같아. 예, 코이네 같은 글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헬레니즘 문화의 평준화, 국제화를 시도하려고 했다. 그래서 아시아의 어떤 토착적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국제결혼을 장려해줘. 지금도 뭐 결혼 못하면 국제결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 그 그리스 병사 중에 오래 전쟁을 하다 보니까 마케도니아 그리스에 본만한 딸 있고 거기에 첩을 대고 사는 경우가 많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해주고 하는데 문제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다 이혼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알렉산더 자체도 원전 중에 만난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있는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런 내용인데 아마
박트리아 지역이 근데 박트리아 지역은 이제 오늘날 저 이란 북부하고 아프가니스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노크산이라는 사람과 전락 결혼을 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자기 자신도 결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민족 중에 마케도니아식으로 훈련을 받은 그것을 양성을 했다. 그래갖고 동서 융합 정책을 이제 했다는데, 자, 이거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한 3가지 정도 외워두세요. 기본적인 거지만. 자, 근데 이 알렉산더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되게 뛰어난 사람이죠. 근데 항상 개인적으로 뛰어난 사람인데 문제점은 뭐냐면, 자기만 믿다 보니까 그 뒤를 생각하지 않아. 이 사람이 제국을 영구히 하려면 활발한 대의원정보다는 뭘 해야 돼요? 내실을 키워야 되는데 그걸 키우지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후에 정치적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서 그 제국을 계속 유지했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요. 거기다가 또 풍토병에 걸려서. 그래서 후계자를 지명하지 못하고 그냥 죽었어. 근데 그 당시 이제 루크사나하고 사이에서 애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애가 2-3살밖에 안 돼. 어린애가.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알렉산더 부하장수들이 마치 자기가 알렉산더 후계자고 외치면서 각국에서 이제 뭐냐면 탈구하게 되죠. 그들에 의해서 제국이 어떻게 돼요? 분열돼요. 그래서 이들 분열된 제국까지 다 합쳐서 알렉산더 제국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제 분열됐나 보면 마케도니아 지역 있죠. 마케도니아나 그리스 본토나 이런 지역에서는 안티고노스 왕조가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시리아에서는 세라우쿠스 왕조가 등장해요. 네, 시리아 오늘날 중동 지역에서는.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는 어떤 왕조가 등장하면 포톨로마이오스가 세운 그 이집트 총독이 포톨로마이오스예요. 그래서 포톨로마이오스가 세운 포톨로마이오스 왕조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이제 힘이 셌던 그리고 부유한 지역은 어디겠어요? 이집트겠죠? 포톨로마이오스 왕조. 그리고 이 포톨로마이오스는 진짜 쉽게 뭐냐면 국가를 세웠어. 그냥 얘들은 총독이 있다가 그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그냥 독립해갖고 그냥 나라 세운 거야. 그래서 예전에 한번 알렉산더를 소재로 해갖고 영화를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을. 그게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 거기에 내레이션을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포톨로마이오스야. 그래서 포톨로마이오스가 이제 내레이션을 통해서 알렉산더가 했던 업적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이게 백업되면서 뭐냐면 이 알렉산더 영화가 쭉 시작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말하기는 이 사람의 그 알렉산더가 뛰어냈지만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젊어서 죽고 고생마다 죽고 남 좋은 일만 다 시킨 거죠. 예, 자기는 영광도 누리지 못하고 그 결과들을 다 그 장군들 밑에 있는 부하장수들이 다 나눠 갖게 되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런 제국들이 하나하나 다 누구에 의해서 통합이 돼버리죠? 로마 제국.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에 통합된 왕조가 끝까지 남았던 것이 포톨로마이오스 왕조죠. 예, 포톨로마이오스 왕조가 이제 그 악티움 해전에서 이제 져가지고 이제 통합이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노마사 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거기 서양사 강의에 보면 헬레니즘 제국의 정치적 특징들이 쭉 나와요. 각 개별적인 특징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 여러 제국들 병합해가지고 정치가 어떻고. 근데 이것까지 다 공부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이거 건너뛸게요. 뭐 중요하지도 않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헬레니즘 문화를 보죠.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 수능에는 좀 많이 나오는데, 자,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을 설명할 때 딱 4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가 동서 융합 정책, 초폴리스 정책, 또 하나가 세계 시민주의, 또 하나 개인주의, 자연과학, 이렇게 있는데, 동서 문화 융합, 요거 보면 왜 동서 문화 융합을 강조했을까요? 이제 폴리스 안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폴리스 안에서 벗어나가지고 보편적인 것들을 추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세계 시민이다라는 세계 시민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갖게 되죠. 이것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스토아 철학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법 사상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왜 나타나냐? 자, 예전에 그리스인들은 자기가 폴리스의 구성으로서 정치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이제 헬레니즘 국가들이 등장하면서 전문적 관료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황제, 왕이 필요하고, 그래서 정치는 왕과 전문적 관료들만 하는 거야. 개인은 어떻게 할까? 시민들은 소외당하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점점 공공의 문제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요? 개인의 어떤 행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뭐냐, 철학에도 반영이 된다. 에피쿠로스나 그 다음에 스토아파에서 그런 철학적 경향들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의 발달 볼 수 있는데, 자연과학의 발달은 이제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해봐요. 왜 자연과학이 발달될 수밖에 없냐? 그거는 그들이 지배했던, 헬레니즘 국가들이 지배했던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예전에 이집트 문명이나 그 다음에 어떤 문명이 있었지? 갑자기 까먹었네. 이집트 문명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 있었죠. 그 지역이 예전부터 뭐가 발달됐어? 자연과학이 발달됐잖아.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 특징들, 세계 시민주의, 그 다음에 초폴리스적, 그 다음에 개인주의, 자연과학 발달, 핵심 키워드죠. 자, 그러면 철학을 이제 볼게요. 철학. 자, 철학은 이제 여러 학파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스토아학파와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인데, 자, 일단은 이 스토아학파든 에피쿠로스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개인의 어떤 경험, 관찰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했고, 예술 세계에서도 개인의 어떤 경험 같은 걸 강조하면서 그다음 개인의 어떤 주관적 미, 간능적 미 이런 것들을 강조하잖아요.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는데, 자, 스토아파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논이에요. 그 외에도 크리시포스, 크라타스인데 제논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스토아파는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어요. 세계 시민주의. 그래서 이제 이 당시 그 특정한 공동체에 소속돼 있지 않고, 폴리스한 공동체에 소속돼 있지 않고, 초폴리스 문화와 어떤 지역을 그 다음에 민족을 벗어나서 보편적인 것들을 되게 강조하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세계 제국의 한 시민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가 나왔죠? 자연법 사상이 나온 거야. 그래서 자연법이라는 것은 개별 민족들이 믿고 있는 실정법이 아니라 그 실정법을 더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 법, 이것이 자연법이죠. 이 자연법 사상이 나중에 어디에 영향을 줘요? 로마에도 영향을 주고, 로마법에도. 중세시대 때문에 중세의 자연법의 의미는 좀 달라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건너가죠? 근대 자연권 사상에도, 자연법 사상에도 영향을 주죠. 물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인 어떤 것들을 되게 추구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연법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스토아파는 또 개인주의적인 특징도 갖고 있는데, 그럼 개인의 행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 요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얘네들은 그 인간의 행복과 정신의 영혼을 하기 위해서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감정, 정열, 욕망 등 모든 것을 제거시키는 거야. 금욕생활 해야지만 어떻게 해요? 금욕생활 해야지만 개인이 행복할 수 있다. 진정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별로 동감은 가지 않는데 이런 주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우리가 이제 그 뭐냐면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특징은 뭐냐면 정신적 쾌락이죠. 이 사람들은 인간의 욕망을 인정해요.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거는. 근데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지만 이 사람들의 욕망은 정신적 쾌락에 한정해서 그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이 말인데, 자,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게 있죠. 우리가 그 술을 마셨어. 술 마셨으면 마시고 나서 가음을 하면 처음 마실 때는 되게 기분이 좋아. 상당히. 근데 딱 술을 깨고 이제 그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쓰리고 막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그죠? 한 번씩 다 경험했죠? 그러면 그 짧은 순간의 쾌락이죠. 쾌락이죠. 되게. 근데 뒤끝은 되게 장렬해요. 이건 굵고 짧은 거죠. 쾌락이. 이건 진정한 쾌락이 아니야. 어떤 게 진정한 쾌락이냐? 우리가 책을 보고 즐거움을 느끼고, 그다음 뭔가 생각해보고, 그림이나 음악을 듣고, 그다음 뮤지컬을 보고, 근데 정신적 활동을 하잖아. 이렇게 뭐냐면 그 정신적 쾌락은 그 순간은 그게 쾌락이 별로 그 육체적 쾌락보다는 없을 수가 있어. 좀 작을 수가 있죠, 강도가. 그렇지만 이 쾌락은 뭐죠? 고통 없이 뭐죠? 영구히 가죠. 그러니까 얇으면서 길게 가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진정한 쾌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정신적 쾌락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최종 목표가 살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건데, 그러면 정신적 안정이 필요하잖아. 근데 항상 그 방해되는 것들이 뭐냐? 죽음과 신으로부터의 두려움이야.
아니,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갖고, 그 며칠 뒤에 이제 뭐냐면, 말기암이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행복하실 수 있어요? 죽음을 항상 생각하고, 신이 어떻게 나를 이제 처벌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잖아. 그러면 그 생각 없애야 돼. 그러면 죽음과 신을 팔아먹는 것들이 뭐죠? 종교잖아요. 종교를 비난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죽음과 신의 두려움부터 탈피하기 위해서는 뭔다? 종교부터 도피해야 된다. 그래서 각자가 그냥 안에서 그 생각 없이 각자 그냥 그 순간순간 즐기면 된다. 정신적 쾌락을.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과 종교는 아니 죽음하고 신의 두려움을 그걸 팔아먹고 뭐냐면 고통을 항상 염두에 두는 종교를 비난을 하게 되죠. 종교부터 도피 이런 것들을 추구했는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 나중에 로마 시대 때 반영돼요. 스토아파도 로마 시대 반영되는 로마 시대 때는 법으로 반영된 거고 로마 시대 때는 그 법이 아니라 생활 시절 생활 태도로서 그 당시 로마 상류층에 수용이 돼서 요때는 좀 약간 의미가 다르게 육체적 쾌락, 쾌락주의 이렇게 이제 해서 좀 의미가 왜곡이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피론의 헤이파, 견유파 등등인데 건너뛸게요. 이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미술을 보면 미술과 건축을 보면 그 앞에 설명 그리스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적인 모습보다 뭘 강조하죠? 현상적인 모습들을 강조해요. 근데 그것을 이제 했던 것은 뭐냐? 그 당시 시대적 분위기를 보시면 돼요. 거기에는 이제 보편적인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뭘 중요하죠? 개인적인 것들이 중요해요.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예술에도 반영되는데 자 조각에서도 아까 전에 간능미, 현실적 미, 주관적 미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상적이고 보편적 미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현실적이고 주관적 미를 강조한다. 이거 육체적 미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라오콩 군상이나 니케나 밀로의 비너스 이런 것들 보고 헤아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갖고 주로 눈에 보이는 것들 개인적인 풍속화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연과학도 되게 발달됐죠. 그래서 이제 국가의 지원과 어떤 시설 도서관이나 이제 연구실을 바탕으로 해서 발달했는데 뭐 천문학, 아리스타로고스의 지동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수학도 발달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물리학 같은 거 있죠. 부력의 원리. 그 다음에 지리학도 발달됐고 등등 이런 여러 자연과학들이 발달됐다. 이 자연과학이 발달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역이 원래 어떤 지역이었죠? 원래 자연과학이 발달하는 오리엔트 지역이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과서에서 이제 좀 보면 이 자연과학의 발달과 관련돼 갖고 이제 그 당시 학문의 발달 과정에서 그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있는 그 도서관 있죠. 도서관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그 뭐냐면 여러 학자들이 또 와갖고 연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 책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그 영향과 한계를 볼게요. 영향은 이 헬레니즘 문화는 그 후에 이제 로마나 이슬람 자연과학 그다음 간다라 미술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간다라 미술은 어디와 어디에 영향이야? 그리스와 인도가 결합된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건 간다라 양식이나 새로운 양식을 이제 낳게 되고 그다음 한계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헬레니즘 문화는 농촌 중심의 문화가 아니에요. 어떤 도시 중심의 문화죠. 알렉산드리아는 그래서 도시 중심의 문화였고 그리고 도시 이외의 지역에는 큰 영향을 못 미쳤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교과서에서 마치 헬레니즘 문화가 대단한 것처럼 서술돼 있지만 실제로 그리스 문화와 그 다음에 오리엔트 문화가 그 당시 비교해 볼 때 어디가 상위 문화예요? 그리스 문화가 아니에요. 오리엔트 문화가 더 위죠. 근데 그리스 문화가 오리엔트 문화와 동등하게 합병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리엔트 문화를 일부 흡수한 거죠. 그러니까 종조의 농촌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그리스인들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아까 아침에 이제 못 풀었던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191페이지.
자, 191페이지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자, 기읍과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한 조인에 써보시오. 그리고 디귿 사상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말해보고 니은의 학파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서술해 보시오. 그래서 거기 보면 폴리스 중심의 배타적 성격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13번에 기읍에 들어갈 말은 뭐였어요? 개방적이고 세계 시민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죠. 예. 그 다음에 니은의 다양화된 공동체에 대한 예측과 관심이 사라지면서 현실 도피적이면서 개인적인 어떤 경향들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디귿 사상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주냐? 스토아 사상은 로마의 법사상과 기독교에 큰 영향을 준다. 여기서 기독교 부분은 어떻게 하냐? 중세시대 때도 그 스토아 사상의 영향을 받아요. 왜냐? 그 보편적인 것들이 뭘로 해석하죠? 신의 원리, 섭리로 해석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을 줬다. 그리고 로마법 사상에도 영향을 주고. 이건 나중에 좀 더 얘기할게요. 스토아 사상은. 자, 그 다음에 니은이 추구하는 방법, 개인이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가 심하지 않고 그 자유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했고 여기에서 에피쿠로스 학파를 한번 더 추구하면 앞에서 얘기해서 정신적 쾌락 있죠? 그걸 추구했고 두려움과 죽음과 신호부터 두려움의 도피 있죠? 종교부터의 도피를 강조했죠. 그래서 죽음과 신호부터의 그러니까 죽음하고 신호부터의 두려움부터 도피하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종교부터 도피를 강조하죠. 그래야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항상 신찾고 죽음의 세계관 찾으면 현실을 만족하지 못하고 현실을 도피하려는 그런 것도 있어요. 행복하지가 않아. 그래서 저는 별로 종교를 그렇게 믿지는 않은데 근데 나중에 제가 죽은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독교는 먹먹상 믿고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님 믿고 있거든요. 교회는 안 가는데 주 예수만 믿고 있으면 어떻게 간다고 해요?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고 있어요. 예, 손해볼지는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88페이지 보세요. 자, 188페이지 3번 문제 볼까요? 자, 3번 보면 다음에 밑줄 친 기획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세 가지 서술해보고 자, 니은과 관련된 경제 통일성과 관련된 오타가 내용이 빠졌네요. 오타네. 관련된 내용을 두 가지로 말해보시오. 그리고 정치적 헬레니즘 시대의 범위를 써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거기 동서융합 정책은 한 두세 가지 애우주시라고 했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통치 체제를 받아들여 강력한 군주권을 행사했고 그 피정부의 정통과 간섭을 존중했고 그다음 알렉산드리아를 곳곳에 70군데 쌓아서 그리스인들을 이주시키고 현지인과 결혼을 시켰고 그 다음에 요건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경제적 통일성을 했다. 그래서 그리스 화폐를 유통시키고 그 다음에 그리스식 시장을 서아시아 이집트에 뿌려내면서 시장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정치 문화적 관계를 넘어서 크게 확대됐다. 그러니까 국경을 초월해서 이런 뭐냐면 모든 지역에 여러 지역에 영향을 미치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의 경제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죠?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치잖아. 국가 단위를 넘어서 지역 단위 넘어서.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올라가면 한국의 금리도 같이 뛰죠.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는데 한국의 금리가 인상 안 하면 한국의 외국자분들 어떻게 해요? 미국 빠져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 대출 받는 사람도 뭐야? 이자를 더 내야 된다. 그래서 저 아파트 대출 받았는데 항상 미국 금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 빚이 많으면 미국 금리까지 봐야 돼. 그만큼 이게 경제 영향력이 국경을 초월한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뭐냐면 헬레니즘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국경을 초월한 경제 형상들. 그다음에 지중해에서 인도에는 동서교류가 여서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다. 대개 중동 지역은 뭐의 중심지예요? 바닷길과 비단길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항상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뭐죠? 동서교통의 중개지 역할을 해요. 그거는 어떤 국가들. 자, 그 다음에 헬레니즘 시대의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알렉산더 사망 후에 그 계승자들이 헬레니즘 제국들 만들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가 망해요? 포틀로마이오스가 망할 때까지 한 300년 동안 이걸 계승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아까 이제 183번인가? 자, 뒤에 넘어가서 4번 보세요. 4번. 여기 보면 이제 4번인데, 거기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거기에 들어갈 말이 4번에 무슨 왕조일까요? 포톨로마이오스 왕조, 동지중해 패권을 하고 상공과 무역을 바탕했고, 자, 수도 알렉산드리아는 세계 최대 산업도시였다. 상업도시였고, 자, 알렉산드리아 이 왕조의 학예 정책에 따라 큰 도서관을 비롯한 그 자연과학 시설을 만들었고, 연구시설을 만들었고, 국가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4번에 그 두 번째 들어갈 말을 뭐였어요? 부속 연구소, 이걸 무세이온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포톨로마이오스 왕조가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문제가 189페이지 6번 문제 보세요. 6번 문제. 자, 6번 문제를 보면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 4가지를 말해보고 밑줄진 부분과 관련해서 그리스 미술과 헬레니즘 미술의 차이점을 서술해 보시오. 자, 알렉산드의 동방 원정 이후에 약 300년 동안 그리스 문화와는 다른 헬레니즘 문화가 발달했다. 그러면 이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들, 그리스 문화의 특징들과 다른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중심적인 데에 반해서 그리스인들은 이제 그 세계화된 그리스 문화고, 그 다음 배타적 성격에서 하고 보편적이고 세계 시민적이고, 그 다음에 그 개인주의적이고, 이런 것들 쭉 쓰시면 돼요. 자연과학을 발달하고. 여기는 없는데 자연과학 발달. 자,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그리스인의 이상주의와 정형화된 이미지. 아까 조화와 균형. 항상 그 현상보다는 뭘 강조한다고 했죠? 자기가 보이지 않는 실제적 미, 판타지를 추구하는 데 반해서, 이에 반해서 그 헬레니즘 미술들은 현실적으로 다양한 미를 강조해. 개인적인 거. 이거는 뭐와 연결돼요? 헬레니즘 시대 개인주의와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쓰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또 한 문제가 있나? 189페이지 이게 몇 번이죠? 6번 문제죠? 여기까지 이제 풀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노마로 넘어가요. 노마. 네, 진도 되게 빨리 나가죠 지금. 노마 이제 벌써부터 노마인데 그 이제 건너뛰고. 자, 노마와 관련돼 갖고 이제 한번 얘기할게요. 이 노마는 나오는 데가 좀 약간 왔다 갔다 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몇 개만 보고 넘어가는데 노마는 좀 다양한 곳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노마를 이제 하기 전에 노마의 이제 시기 구분을 해볼게요. 시기 구분. 그래서 이제 시기 구분인데, 자, 노마는 이제 네 시기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왕정기죠. 그래서 노마가 이제 출발할 때가 BC 753년이야. 그러니까 BC 8세기 때죠. 그래서 요걸 이제 얘기해 보니까 그 애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딱 보면 그리스가 먼저 앞서 있고 그 다음에 노마가 그 뒤로 생각하잖아요. 건국 시기는. 근데 딱 보면 건국 시기는 뭐예요? BC 8세기. 그리스폴리스나 노마나 동의되는 거예요. 그 건국 시기가. 하여튼 그 왕병이 있고, 그래서 노마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기병이었고, 그 나중에 뭘로 바뀌죠? 중장 보병총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 왕정기 때 지도자들 중심 그 귀족들은 노비데스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의 노블레스라는 그 말의 어원은 노비데스고, 그래서 노비데스 간의 어떤 가도 지배 체제, 원로이나 백인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기는 뭐냐면 이렇게 왕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공화정 초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말 잡는데. 왕정기에서 지금 공화정 초기와 중기 시기까지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시기죠. 기병에서 중장병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파트리키와 이제 부유층이 결합하는 노비데스 계층들이 형성된 가도 지배 체제.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 노마 시민 공동체 해체기예요. 포에니 전쟁 이후에 이것을 이제 노마 시민 공동체, 공화정 말기죠. 공화정 말기 BC 2세기에서 AD 1세기죠. 그래서 포에니 전쟁에서 악티움 해전까지 시기죠. 그래서 이때 뭐가 등장해요? 라티푼디움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정치 문제들 이제 해결해서 그라코스 개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사병을 바탕으로 해서 군인 정치가들 1차 삼두 정치 뭐 2차 삼두 정치 그렇게 이제 행해졌되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세 번째 시기가 뭐냐면 시민 공동체 제국 정치 넘어갔던 황제가 통치했던 시기가 넘어갔던 이걸 원수정이라고 했던 시기죠. AD 1세기에서 AD 2세기 때.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프리캐스제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요때 이제 이 시기 때 오연제가 등장을 했다는 거.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런 오연제가 등장을 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요게가 이제 세 번째 시기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시기 뭐죠? 제국체제 해체기. 그래서 BC 3세기에서 5세기 때 제국 말기 때 사용이죠. 그래서 요때는 디오클라티누스제부터 넘어가죠. 도미네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민족의 침이 들어오고 항실제도가 악화되고 상품 경제가 해체되고 화폐 경제 몰락하고 그때 또 무슨 제도가 등장해요? 콜로나투스 제도가 등장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기독교가 확산되는 그 시기가 로마 체제 해체기. 그래서 4시기 4기죠. 그래서 1시기, 2시기, 3시기, 4시기 이렇게 이제 크게 4시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테마 12번으로 이제 보죠. 자, 로마 공화정의 이제 초기의 이제 사회를 보면 로마 시대도 그리스와 비슷해요. 처음에는 뭐가 있었죠? 왕정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화정인데 귀족 공화정이 있었고, 그 다음 민주 공화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정으로 넘어가죠. 근데 제정도 크게 원수정과 전제군주정으로 넘어요. 원수정은 공화정 형태를 띠지만 실제로 제정이고, 그 다음에 전제군주는 완전한 제정이고,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여기는 왕정부터 해갖고 이제 귀족정까지 이제 내용을 이제 얘기할 텐데 왕정 시대도 볼게요. 초창기 때 이제 그 왕정 시대 로마에도 초창기 때 왕정이 있었다고 보여요. BC 8세기 정도 해갖고 왕정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제 그 외부 세력이에요. 내부에서 왕이 나온 게 아니라 그 북쪽에 엘루트리아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엘루트리아 민족의 출신 왕이 와가지고 통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1대부터 한 6대까지 이렇게 이제 통치를 했던 시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이때는 지배자, 실제 지배자는 누구였냐? 소수 활동 귀족.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파트리키라고 해요. 파트리키. 예, 파트리키라는데 파트리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파트리키의 이런 지배, 그 원론의 활동을 이제 원론이 이제 주도권을 잡으면서 왕을 견제하는 그런 그 시대가 왕정 시대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때 이제 왕정 시대 때 유명한 사람이 뭐냐면 유명한 왕이 세르비우스라는 왕이 있어요. 세르비우스. 제가 이걸 왜 언급하냐면 이 세르비우스 왕이 여러 가지 군제 개혁을 하죠. BC 6세기 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귀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군사 개혁을 해요. 그래서 평민 세력을 정치적 발언권을 높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백인회가 만들어져. 백인회. 그런데 아직까지는 귀족들이 이제 권한이 컸기 때문에 백인회가 힘이 강하지 못했지만 요걸 계기로 해서 나중에 백인회가 더 힘이 강해지죠. 그거는 귀족들이 이제 기병에서 뭘로 바뀔 때 중장보병으로.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 김화 중심의 군제에서 밀집대형 중심의 중장보병으로 바뀌려고 하려고 했던 왕이 누구냐면 세르비우스고 그 차원에서 뭘 만들었다? 백인회를 만들었죠. 결과는 헐통귀족들 파트리키의 반발 때문에 이 사람 쫓겨나요. 그래서 왕의 퇴위를 당하고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죠? 귀족공화정으로 넘어가. 그러니까 공화정이라는 말이 뭐예요? 공화정이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통치한다는 게 공화정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뭐 요건 갈려지면 니프리시라는 말이 영어로 번역할 때 그 당시 준하 시대 때 그 뭐냐면 여왕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여왕은 여자 왕이 아니라 그 뭐냐 왕의 명칭 여왕이에요. 그 여왕이 폭정하니까 공백하는 사람이 귀족들과 단합해서 몰아냈잖아. 그 왕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죠. 공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번역 따가지고 역사적 설렸다고 공화국이란 말로 이렇게 생긴데 하여튼 공화정이지만 요때 공화정은 귀족 중심의 공화정이에요. 그래서 귀족 공화정 시대가 넘어가는데
자, 에트리아 왕을 이제 축출하고 귀족들이 공화정을 성립해요. BC 6세기 말에. 그래서 이제 당연히 여기 중심 기구는 어디겠어요? 원로원이죠. 원로원이 최고 위결 기관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 때부터 이제 점점 중장보병이 성장을 하게 돼. 그러면서 나중에 뭘로 넘어가는 거죠? 민주공화정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뭐 귀족공화정 때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로마 시대 때 초기의 사회 구조는 어떤 건가? 이걸 좀 보는데, 자, 일단은 사회 기본 단위를 보면 그 가족이 있죠. 노예와 예민을 포함한 가족도 있고, 직계와 반계로 구분되고, 직계가 성과 가구의 권위를 계승했다. 그래서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파트리키라는 어떤 정통적인 귀족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족 단위가 그 시족 단위 움직여. 그래서 시족을 중심으로 해갖고 시족 단위의 30개 시족들이 모여서 만든 민회가 있죠. 이걸 뭐죠? 쿠리아회라고 하죠. 쿠리아회. 그래서 쿠리아의 초기 민회의 중심지예요. 나중에는 이제 거의 뭐 상징적인 존재에 떨어지지만, 부족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로마 초창기 때 귀족들을 파트리키라고 하죠.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왕정이나 명문 출신, 주로 기병들. 그래서 그 귀족 공화정 시기 때 정무관을 독점했던 세력들인데, 이들이 나중에 이제 뭐냐면 원래는 평민들하고 결혼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평민들 결혼하죠. 그래서 부유한 평민들과 서로 힘을 합쳐. 그래서 이 계층들이 종주의 파트리키와 새롭게 등장한 부유한 평민들이 결혼이나 그런 이동을 통해서 뭐냐면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죠. 이 계층이 뭐야? 노비레스라는 계층이죠. 이 노비레스 계층은 원래부터 있었던 귀족 계급이 아니라 그 민중들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유한 평민들과 종주의 귀족들이 결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성됐던 계층들이 노비레스고, 이 노비레스가 뭘 장악해요? 원료원을 장악해죠. 그래서 원료원 계층이라는 걸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 정치적 권리는 공권과 선거권과 피서권권, 그 다음에 사법상의 권리는 사건, 통혼권이나 사유재산권을 이제 행사를 하면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정치를 초창기 때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평민은 이제 자영농민, 소장농, 뭐 수공업자, 상인 이런 사람들이고, 민회에 참석한 권리가 있지만 실제로 정치에 뭐냐면 참여한 능력 없었다. 주로 귀족들이 했다는 거죠. 자, 예민인데, 예민은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요번에 나왔던 게 요건데, 예민은 뭐냐면 법적으로는 자유인이야.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 법적으로 자유인이지만 그 법적 행사는 못하는 사람들이야. 근친산자라는 말 있죠. 그러니까 자유인이지만 법적인 권리를 행사를 못해. 누가 대신해 주는 거죠? 귀족들이 대신해 줘. 이들 예민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법적으로 귀족의 보호와 물질적 도움을 받는 사람인데, 피보호자, 그 다음에 그 종속자 크리테스라고 하죠. 크리테스. 그래서 이 크리테스를 이제 얘기하는데, 이들은 자유민이지만 그 법적인 권리를 누굴 통해서 행사한다? 귀족을 통해서 행사를 해요. 그래갖고 귀족과 신을 맺으면서 법적 인격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호자가 대신해서 법정에 나가서 보호하는데, 지금도 이제 그 있어요. 법적 무능력자라 해서 자기가 그 성인이지만 금친상자라 해가지고 뭐 야 치매에 걸렸거나 아니면 이제 정신분열증 하거나 뭐 그래가지고 자기의 뭐 재산권이나 이런 것도 행사하지 못하고 법적인 그 대리를 통해서 행사하는 게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얘기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피보호자는 보호자에 따라 종군하고, 피보호자가 완전한 자유인이고 토지 소유자가 되어 독립할 경우에 이전에 종속자 관계도 유지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크레이테스와 관련돼서 크레이테스와 관련돼 갖고 그 뭐냐면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누가 나왔어요? 크레이테스와 관련돼서 크레이테스. 그래서 이제 그 누구죠? 마리우스. 그래서 마리우스가 이 사람도 예전에 크레이테스다 해가지고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기초대 나오죠. 그래서 이 크레이테스 제도는 그 로마가 계속 망할 때까지 있었나 봐요. 예전부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종사제도의 로마의 기원이 되는 거야. 이 크레이테스 바탕 크레이테이지라는 제도 있죠. 이런 것들이 그 뭐냐면 예전에 시험에 로마의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 종사제 기원이 되고,
그리고 시험 문제 중에 크레테이스라고 쓴 건데 원래 크레테이스가 맞는데 크레테이지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건 보호자, 피보호자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줄친 것은 피보호자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크레테이스라는 말이 답이에요. 피보호자가 아니라 피보호자나 크레테이스 답이 맞고 크레테이지는 제도기 때문에 틀린 거죠. 요거는 나중에 기출문제 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보면 아이고, 자 뒤에 넘어가서 자 그 노마 공화정의 정치기구를 이제 볼게요. 노마 공화정의 정치기구. 자, 로마 공화정의 권력구조, 정치기구,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로마는 그 폴리비니우스가 극찬을 한 것처럼 이 상호보조와 상호 견제가 돼 있어. 견제와 균형이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시스템상. 그래서 이제 그 종전의 여러 가지 정치 체제를 적당하게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게 로마의 군제인데 상호 견제가 상당히 잘 돼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고요. 그래서 평등과 균형의 원리에서 상호 견제적 시스템이 잘 되는데 로마는 이제 보면 오늘날은 입법 행정기구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입법기구를 이제 속하는 곳이 뭐냐면 정무관이야. 네. 그래서 정무관은 오늘날만 공무원이에요. 자,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이 뭐죠? 우리나라 대통령과 비슷한 집정관이 있고 그 밑에 재무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간직들이 이제 같이 있죠. 그 다음에 입법기구도 같이 있죠. 입법기구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네 개가 있어요. 입법기구 예전에 하면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쿠리아에, 그 다음에 백인회, 평민회, 트리프스 인민회, 이런 기구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이제 같이 살펴보기도 하죠. 자, 먼저 살펴볼 게 정무관, 행정관하고 관련된, 오늘 행정부와 관련된 것들인데, 정무관은 임기가 1년이에요. 임기가 1년이고, 보수가 없어. 즉 민회에 선출되고 보수가 없기 때문에 명예직이죠. 주로 경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하죠. 왜냐하면 빈민들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좀 그리스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아테네하고. 아테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당제 실시하고 윤번제 선출제 해가지고 한 번씩 해먹잖아요. 근데 요거는 경제 능력 있는 사람만 하는 거야. 정무관은. 그래서 이제 정무관 중에 제일 높은 게 뭐냐면 집정관이죠. 집정관 왕은 아니지만 그 왕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인데 주로 이제 행정 및 군사의 대권을 장악하고요. 원로원과 협의해서 어디 소집하죠? 민회를 소집을 하죠. 예. 그래서 임기는 1년인데 집정관 2명이에요. 한 달씩 교대도 직무를 하고 사고나 합의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한다. 그래서 2명을 둔 이유가 뭘까요? 2명은 한 명이 권한을 독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해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이게 로마 정치 시스템의 특징이 여기 반영이 되는 거죠. 상호 견제와 균형. 예. 그리고 상호 거부권도 행사해요. 그래서 견제를 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2명이 있을 경우에는 좀 혼란스러우니까 한 명이 있는데 집정관 한 명을 독재관으로 내세요. 독재관. 그래서 그렇지만 이 독재관도 이제 뭐냐면 기간이 6개월이야. 딱 정해져 있어. 물러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운영했던 것이 뭐냐면 집정관이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법무관이 있는데 법무관은 임기가 1년이고 이 법무관을 거쳐야 집정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넘버 2야. 오늘날만 국무총리 정도 되거든요. 전쟁 시에는 집정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거야. 집정관이 이제 뭐 전쟁에 나가면 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법무관이죠. 자, 그래서 법무관은 수가 처음에 1명이었지만 6명에서 16명? 되게 많이 늘어나가. 이거 법무관이 법무관의 공포도 일종의 뭐죠? 법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노마법 안에. 예, 이런 것도 있고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뭐 에딜레, 뭐 재무관, 감찰관 이런 사람들도 여러 정무관이 있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것은 예전에 01년에 집정관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하는 안 나올 것 같아. 그냥 집정관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집정관. 그러면 이런 집정관이나 법무관이나 재무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퇴직한 후에 1년 후에 어디로 들어오죠? 원로원으로 들어가. 원로원. 자, 원로원은 임기가 종신이에요. 죽을 때까지 해먹는 거야.
그리고 정무관을 지낸 사람들 구성된 퇴직 관료들로 구성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강하죠. 왜냐면 그 집정관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그 원로관이 잠을 내주거든요. 원론의 충고를 내요. 그러면 이 원론의 충고는 물론 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근데 집정관은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왜 그럴까요? 나중에 퇴직한 후에 어디로 가기 때문에 원론에 들기 때문에 거기 만약에 현직 당시에 원로관과 대립 갈등하면 거기 들어가서 뭐야? 왕따 당해. 그렇기 때문에 이 원로원의 위상이 아주 막강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집정관에 소집되고 집정관 협의라는 거는 그냥 조언해 주는 거야.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최고의 권력기관이야. 그래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비준권을. 그래가지고 이제 원로의 충고는 집정관은 거부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입법기관도 일부 있었어. 그러니까 로마 초기 때 입법기관도 있었지만 이제 입법기관은 나중에 민회로 넘어가고 그렇지만 자문기관의 형식적인 자문기관이지만 실제로 상당히 원론이 뭐냐면 막강한 실질적인 기관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로마 공화정 때 민주공화정 때 실질적인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원로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테네의 민주정치하고 로마의 민주 비교할 때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직접 민주정치예요. 말 그대로 시민들이 와가지고 이제 민주정치를 하는 거고 근데 이에 반해서 그 로마는 영역이 크잖아요. 인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간접 민주정치고 겉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뭐죠? 실제로 원로원의 통치예요. 원래 가두지배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저가 격파하려고 했던 것은 원로원의 가두지배 체제를 격파하려고 하니까 이 원로원들이 막 들고 나가서 보트 시켜가지고 그 시저를 죽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호민관을 볼게요. 호민관도 01년 기춘문에 나왔던 건데 평민회에 설치해. 나중에 부족해서 이름을 바뀌죠. 그래서 평민의 이익을 옹호하고요. 정무관이나 원로원의 결정을 거부했어. 그래서 나는 거부한다라는 거 있죠. 비토권이 원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고 만약에 호민관을 뭐냐면 해칠 경우에 위해를 가할 거에 그 사람을 잡아서 죽여요. 예, 그래가지고 막강한 이제 그 권한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신체와 생명의 불가침 권한을 갖고 있고 평민권의 신장과 함께 강화됐다. 그래서 이제 그 임기가 1년이고 집정관 경우와 함께 동일한 합의체다. 근데 주의할 건 호민관들은 그럼 일반 평민들에서 나왔냐?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원로원과 마찬가지로 뭐죠? 노비데스 계층이야. 노비데스 계층.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라코스 형제 있죠? 이 사람들도 뭐 평민들에 의해서 정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출신 성분을 보면 이 사람도 어떤 가문이야? 노비데스 계층 가문이야. 상당인데 노비데스 계층이지만 일단 누구의 이익을 대변한다? 평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요거부터 5번부터 6번, 그다음 7번 이렇게 8번 쭉 나오는데 요거는 뭐와 관련된 민회예요, 민회. 자, 로마의 민회는 원래 3개 있는 걸로 알지만 실제 4개 있어요. 예, 코리아에 있고 그다음에 병사에 이걸 백인회라고 하죠. 또 백인회.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평민회 또는 나중에 부족회로 이름이 바뀌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테이푸스 인민회라는 게 있어요. 테이푸스 인민회. 예. 그래서 4개가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코리아는 아까 전에 이제 설명한 것처럼 초기 사회 시족적인 조직으로 구성이 됐고, 귀족 지배고, 각 코리아별로 집단별 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서양에서는 개인별 투표라는 것보다는 집단별 투표가 주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왕과 원로원의 결정을 인준해 주는 건데, 이들은 이제 대개 3개 부족이 있었어요. 로마 초창기 때. 그래서 3개 부족에는 각각 10개의 시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30개의 시족들이 각각 이제 300명에서 600명 대표를 이제 뽑아가지고 했던 것들인데 30개 시족이 한 표씩 행사를 해. 그래서 이제 거기서 30개 시족 안에 300명, 600명이 시족별로 집단별 투표를 하면서 했는데 요거는 초창기 때만 의미가 있고 나중에 실권이 어떻게 해요? 없어지죠? 상징적인 의미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위에가 백인회죠. 백인회. 백인회. 이 백인회는
백인대라는 군사 단위로 해갖고 조직하는 거야. 또 다른 말 병사라고 하죠. 언제 만들어졌어요? 세르비우스 왕조 때 만들어진, 세르비우스 왕 때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실제 권한은 BC 6세기 이후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배경은 이제 보면, 배경은 그 당시 이제 원래는 초창기 때 그 기병이었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어요? 중장 보병 밀집 대형으로 바뀌어. 파라크스. 그리스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새로운 시민군을 편제했고, 자, 아까 얘기했던 그 서양 세계 내가 피를 흘릴 만큼 뭘 얻는 거죠? 정치 권리를 얻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뭐냐면 백인대가 점점 권한이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구성과 관련돼서 문제 나왔는데 어떻게 구성됐어요? 신분 구별 없이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기사급과 5등급을 이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이제 무장기병, 중장보병, 경보병 등등 해서 몇 개가 이제 구성이 되면 193개 백인대가 구성돼요. 요게 백인대는 군사 단위예요. 백인대는. 근데 주의할 것은 백인대라서 꼭 100명만 구성된 게 아니에요. 한 개 대대에 그 안에 백인대는 명칭이고 그 안에는 뭐 수천 명이 또 있고 뭐 수백 명도 있고 단위가 좀 다르긴 해. 백인대는 군사적 명칭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투표 방식을 이제 보기 전에 잠깐 뒤로 넘어가서 그 구성을 좀 볼게요. 자, 여기 구성을 보면 크게 기병하고 보병으로 나누죠. 자, 기병을 이제 보면 기병 상층 있고 기병 중하층 있어. 그래서 기병은 이제 기사인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중세시대 때 기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말을 뭐냐면 소유하고 그걸 나름대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경쟁 능력이 되는 사람들 얘기한 거야. 그러면 그걸 이제 또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상층부는 노비데스 계층이에요. 그래서 이런 평미권 신장계에 등장했던 계층인데 주로 누구와 누구의 결합이죠? 원로원 계층, 아니 혈통귀족들과 기사 상층이 결합이 되었고 오늘 노비데스가 형성이 됐고 이들이 주로 원로원을 참여해요. 그 원로원을 장악하죠. 그래서 이들을 원로원 계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사 중하층, 같은 기병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약간 경쟁 능력이 떨어진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사 중하층인데 이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에키테스 계층이라고 해요. BC 3세기 때 등장했던 건데 무슨 전쟁이 크게 하냐면 포에니 전쟁 있죠? 그래서 이제 에키테스와 노비데스는 대립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에키테스 애들이 돈을 많이 벌면 어느 쪽으로 점프해요. 노비데스 계층으로 점프해. 그래서 이제 상호 이렇게 뭐냐면 교환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 다음 보병을 보면 그 보병은 이제 그 민주공화국 넘어서 주적이 이제 중장 보병층이 등장하죠. 이들을 뭐라고 하냐 아사드위 계층이야. 아사드위. 그래서 아사드위 계층인데 이 아사드위 계층은 포에니 전쟁 때 몰락을 했죠. 네. 그래서 중장 보병 이렇게 이제 포에니 전쟁 이전까지 주력이었고요. 그다음 경보봉이 있어요. 그 경보봉도 이제 그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쭉 나눠 있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은 무산자 계층이 있어요.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프롤레타리아 계층이야. 지금 프롤레타리아 계층은 뭐라고 해요? 노동자라고 하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무산자는 프롤레타리아 계층이 된다. 이들은 뭐냐면 군사적 의무가 없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빈민 계층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정치적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어. 이 사람들은. 예. 군역의 의무는 없고 가끔씩 이제 전쟁 날 때 뭐냐면 수송이나 좀 해주고 그 정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사드의 계층들이 대거 몰락을 해서 어떤 계층이 돼요? 무산자 계층이 되는 거죠. 이게 프롤레타리아 계층화 되는데 자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한 표씩 행사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기병 그다음 기사 그다음 중장보병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쭉 보면 기사는 18개 집단이야. 그럼 18표를 행사를 하죠. 그다음 아사드위가 80개 집단이죠. 80표를 행사하죠. 그러면 193개 중에 가반수를 기병이나 1등급인 중장보병 계층까지 딱 행사를 하면 그 후에 그 계층대 투표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대부분은 누가 결정했다 보면 돼, 정책을. 기병 그 노비데스와 중장보병인데 실질적으로는 누가 거의 대부분 장악했다? 노비데스가 결정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민주공화정 하지만 실제로 권력을 쥐고 있는 계층들은 어디였다? 이 노비데스 계층이야. 노비데스 계층.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이제 볼게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자, 투표 방식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별 아니라 백인대별 투표 방식이었고, 그래서 되게 1계급인 중장복이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귀족과 부유한 평민이 같이 정치를 하고, 실질 정치는 원로원들이 했다. 권한을 이제 보면요. 자, 군사적 목적에서 출발했죠. 근데 정치 역적으로 확대됐고, 이 쿠리아에서 이제 초창기 때 이제 주도권 쿠리아인데 그 권한 이행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있고, 이게 있다가 나중에 부족해서 양도하죠. 그래서 심해 그 민의 권한을 이제 보면 처음에는 쿠리아,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는 백인의,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은 부족해, 그 평민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법 제정, 공직자 임명, 대외 결정, 중요 사법 기능, 전쟁 강화 결정, 중요 결정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수가 나중에는 누구한테 양도하죠? 부족해 양도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군제표의 특징은 중장보복을 중시하는 모든 시민을 시민권을 편성을 하고 혈통이나 신분이 아니라 재산 소유와 군 편제와 계급 구분으로 기준이 되고 그다음 로마사의 핵심적인 민회가 구성됐다. 아까 얘기했죠. 호르테시우스법으로 평민에 넘어가기 전에 그 전에는 백인대가 중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의미는 뭐냐면 형식적으로 평민에게도 국정 참여의 기회를 줘요. 그리고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도 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정치는 누가 해요? 일부 사람들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실제 정치는 누가 한다? 노비레스 계층이 해요. 실제 노비레스 계층은. 그렇지만 상징적 의미가 강해. 우리가 촛불 집회에서 이제 얘기할 때 대한민국의 주권 누구한테 있어요? 헌법에 우리한테 있죠. 예. 그래서 나름대로 그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건 우리가 투표권 행사할 때 그 말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표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말 안 나오겠죠.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 우리도 투표권이 있다. 평등하게. 그래서 시민 전체 일체감을 부여하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역할을 하지만 실제 정치는 누가 한다? 노비데스 계층이 장악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평민회 보죠. 평민회. 평민회는 나중에 이름이 이제 뭘로 바뀌냐면 부족회로 바뀌어요. 부족회. 네, 부족회로 바뀌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보면 그래서 평민이나 부족회는 동일한 말이라고 보시면 돼. 트리푸스에나. 예.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이거죠. 평민회, 부족회, 트리푸스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평민회는 앞에 이제 백인대는 군대 평민회 방식이죠. 군대 단위로 이제 하는 거고 그 평민회는 트리푸스라고 붙으면 지역 단위야. 트리푸스라는 것부터 설명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민회를 구성할 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해요. 혈통, 그 다음에 부대 단위, 그 다음에 하나가 지역 단위 이렇게 하는데 보통 그 당시 지역을 트리푸스라고 해요. 트리푸스. 이걸 이제 트리푸스는 로마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니고 그 그리스 아테네 보통 우리가 행정적 부족 있죠. 이걸 트리푸스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 로마에서 행정적 부족을 트리푸스라고 해요. 일종의 행정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혈통으로 했던 것은 어떤 회의죠? 쿠리아 회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인민회도 처음에는 이 혈통을 기준으로 했어요. 인민회도. 그래서 이제 요 혈통한 건 누가 장악을 해? 시족에 있는 귀족들, 파트리키가 장악하죠. 그 다음 부대별로 했던 것은 아까 이제 말한 병사든 백인대 있죠.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고, 지역별, 이 트리푸스랑은 지역 단위로 하는 거야. 지역 단위로. 요걸 해갖고 한 것은, 그 나중에 이제 이 인민회가 원래는 파트리키 중심이었지만, 혈통 중심이었지만, 트리푸스 인민회로 이름을 바뀌어요. 트리푸스 인민회.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평민회 있죠? 평민회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름 바뀌어서 뭘로 바뀌어요? 부족회로 바뀌죠. 트리푸스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요게 이제 지역별로 구성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엔 백인대가 이제 이게 만들어진 순서가 쿠리에 그다음 백인에 그다음에 그래 트리푸스에 평민회죠. 이렇게 만들어진 순서인데 처음에는 이제 로마 평민들의 권력이 신장할 때는 뭐가 중심이었어요? 부대 중심의 백인대가 중심이었죠. 근데 이 호르테시법 이후에는 어디가 중심이죠? 역시 이제 트리푸스에 평민회가 중심이죠. 그래서 이제 요건 뭐 법 내용에도 이제 호르테시법의 내용에도 이제 그게 있지만 그게 왜 이렇게 바뀌는 게 제일 결정적인 게 뭐냐면 로마가 뭐죠? 팽창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팽창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는 부대들이 노마 주변에만 있었어. 노마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노마 시민들이 이제 자기 거주지가 있고 노마 부대에서 출퇴근이 가능하죠. 예. 근데 노마가 확장해 가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부대들, 군대들이 이제 노마 밖에 멀리 있는 지역까지 파견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투표를 하면 되게 불편해. 거기 모아가지고 뭐 와서 지금처럼 전산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요 부대 중심의 투표보다는 노마 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별 투표를 하는 게 편하겠죠. 집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뭘로 바뀌었다? 부족해 형식으로 바뀌게 된 거야. 이런 것도 좀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평민회를 보죠. 평민회는 그 당시 이제 평민회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당시 이제 시민대 권력 신장기, 민주인대의 어떤 권력 신장기에 등장했던 민회 단위다. 그래서 평민회가 등장을 했는데 거기에 권한을 보면요. 자, 호민관을 설치하고 호민관을 선출하고 의장을 했고 초기 호민관은 호민건이라고 돼 있네. 호민관은 호민간이라고 고치세요. 이건 호민간이는. 그래서 초기 때는 호민관 거부권에 권한이 집중됐지만 평민세력의 이제 성장과 함께 정식 입법권으로 이제 인정받게 됐다. 입법권. 그래서 그때 입법권 넘어가는 그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뭐죠? 호우테시우스법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성상투쟁 같은 거 있잖아요. 성상사건 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철수대죠. 그래서 성상사건에서 새로운 도시국가를 만들겠다. 이런 방식으로 물론 이게 뒤에 앞에 있지만 또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평민들이 모여가지고 집단 이제 스트라이크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입법권을 얻게 됐는데 자 그때 이제 입법권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원료원의 비준 없이도 평민에서 통과된 법을 모든 계층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평민과 관련된 것들은 모르겠는데 그 뭐냐면 그 귀족들과 관련된 법이 조금이나 있으면 원료원의 거부권을 행사해버린 거야. 원료원에서. 그러니까 원료원의 거부권 행사니까 귀족들에 적용되지 않죠. 예.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는 원료원의 비준 없이 그냥 통과될 수 있으니까 모든 계층들이 적용될 수 있는 입법권을 얻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걸 계기로 해갖고 평민회가 백인대를 뒤어받았고 이제 중요한 입법기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호민관을 설치하고 이거 중복된 것 같은데 이거 빼버리고 예, 좀 지우시고 평민의 의사를 이제 호민관에 전달하고 평민의 포교는 평민에게 원래 적용됐지만 나중에 누구한테 이제 적용되냐면 귀족이나 이런 사람도 다 참여하게 돼요. 이게 계기가 됐던 게 이제 부족회죠. 원래 평민회였다가 부족회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무슨 법에 의해서 이게 발음하기 좀 그런데 불필로스 법에 의해서 평민회에서 부족회로 확대 개편됐다.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걸로 확대 개편됐고요. 자, 그리고 저항계층에 입법권이 없었으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백인의 원론에서 인증된 내용을 가부를 결정하고 했지만 그래서 이제 원론에서 이제 거부를 하죠. 그렇지만 호르테시우스법에 의해서 모든 계층이 적용될 수 있는 입법권이 행사되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귀족공화정에서 뭘로 넘어요? 민주공화정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백인의 권한도 뭘로 넘어가죠? 부족회로 넘어가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또 있고 트리푸스 인민회가 있어. 네, 이 트리푸스 인민회는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트리푸스 인민회가 따로 있었어. 그래서 인민회를 부족회로 착각하신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인민회는 독립된 기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와. 그 내용이. 자, 인민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왕 때, 이 왕도 세르비우스 왕 때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인민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혈통 중심이고 귀족 중심의 어떤 곳이 인민회거든요. 근데 점점 그 평민세력들이 신장하면서 부족회가 이제 평민회가 만들어지고 인민회도 바뀌어요. 어디요? 시족 중심이 아니라 혈통 중심이 아니라 트리포스로 바뀌어. 그래서 뭐냐면 귀족 외에도 평민들 같이 참여해. 그러면 이때부터는 트리포스 인민회라고 불려요. 그리고 트리포스 인민회는 민중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인민회라는 기구가 있는데 요 인민회와 평민회가 뭐가 다르냐? 평민회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지금 국회에 해당하는 거야. 국회. 인민회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지금 지방의회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어도 법의 위상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저기 와서 우리 국회 저 중앙 정부에 있는 국회는 뭐예요? 법률을 통과시키는 거고, 그다음 여기에 저 지방의 국회들 있죠. 지방의회들은 지방 조례를 통과시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간직 선출을 하더라도 뭐냐면 국회 같은 장차관 정도 하고 여기는 국장이나 실장 정도 이렇게 권한이 다르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테이프스 인민회라는 단체가 있다. 아니 민회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마의 민회는 양원제가 아니라 다원제라고 보시면 돼요. 4개나 있어. 그래서 코리아의 그다음에 백인의 평민의 그다음에 테이프스 인민회. 그리고 만들어진 순서는 먼저 뭘까요? 코리아가 먼저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만들어진 게 테이프스 인민회, 테이프스가 인민회, 그다음 백인회 이렇게 만들어지고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건 부족회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종을 혈통에 따라서 코리아의 인민회, 그 다음 부대는 백인회, 지역의 트리프스에 따라서 트리프스 인민회, 트리프스회, 부족회 이렇게 이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권한도 처음엔 코리아에 갖고 있다가 누구한테 넘어가죠? 백인회에 넘어가고 백인회에서 또 누구한테 넘어가죠? 평민회, 부족회로 넘어가죠.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됐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93페이지 펴보세요. 자, 노마의 권력구조의 특징이 있는데 17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글에 있고 노마의 권력구조의 특징을 한 줄 이내에 서술해보고 밑주신 콘솔의 권한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이때 콘솔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죠? 집정관입니다. 집정관. 자, 이 콘솔, 집정관의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군주정치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호 보조와 견제를 목표로 한 권력 분산은 어떤 위기 상황을 처해도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이보다 좋은 제도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는 폴리비너스 역사 있죠. 여기 있는데 권력 구조의 특징. 자, 로마의 권력 구조의 특징이 뭐였어요? 이건 권력 분산, 상호 견제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콘솔의 권한이 있는지 쓰시오. 권한을 쓰시오. 행정 및 군사의 대권을 장악하면서 민회에 소집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권력 구조의 특징 한번 봤고요.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평민사의 성장 과정을 이제 볼게요.